경기 미디어 축제 두 번째 날인 오늘은 평소에는 쉽사리 만나보기 어려운 영화 감독님들을 모시고 시네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축제는 경기센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영화 감독과의 GV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네21 배동미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이장의 정승호 감독님이 나와 계신데요.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이장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정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은 지난 3월에 올해 3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전에는 사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 아트하우스 창작 지원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도 신인 감독 경쟁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관객도 만나고, 그리고 기민한 한국 영화 팬들을 만나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일반 관객도 만나기도 하셨고요. 그때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영화제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개봉도 이제 했었을 때 사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었어요. 그 보신 분들은 근데 저한테는 이제 가장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거는 이제 이 영화가 가족 영화이고, 그리고 저의 가족과 그리고 저의 주변에 밀착되어 있는 가족분들을 이제 모티프로 만든 영화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볼까가 되게 항상 좀 조마조마했고 걱정이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뭐 재밌게 봐주셨다고 일단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배우님들, 그러니까 극 중의 이름들이 다 이제 저의 가족들 이름, 그리고 제 와이프의 가족들 이름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했어요. 동의를 구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제 정철자 택자신데, 이제 영화에 나오면 이제 큰아버지가 한번 이름을 언급을 하거든요. 백철자 택자라고.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않고 영화를 이제 보셨을 때는 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버리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장을 준비하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 와이프의 뭐 장인 어른이나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망자로 만들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걸 보시고 그런 반응을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바르샤바 국제 영화제 관객들은 이 이장 문화를 이해를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 GV를 했었을 때 그 이장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거는 한국에서 저렇게 하나 보다,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가장 좀 흥미롭게 나온 질문들이 실제로 그 육아휴직 다음에 뭐 퇴사를 뭐 권고를 받느냐, 한국은 첫째 혜영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뭐 실제로 이제 뭐 거기 거기 나오는 네 자매의 어떤 삶을 되게 좀 공감하면서도 좀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바르샤바의 공민정 배우님이랑 장류 배우님이랑 이제 같이 동석을 해서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민정 배우님이 되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고 더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셨었죠. 네. 네, 셋째 금이 캐릭터를 맡은 공민정 배우님이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또 예, 흥분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예.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사실 굉장히 감명하면서도 영화의 중심 갈등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영재로는 Move the Grave, 옮겨라, 무덤을 옮긴다에 대한 제목인데 영화 현장에서는 로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한 줄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로그라인의 주어는 뭐였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첫째 혜영이었을까? 둘째였을까? 셋째였을까? 아니면 승낙이었을까? 막내 아들 승낙이요? 아니면 큰아버지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로그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획 의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쓰셨었나요? 이 그 주어의 주체가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썼어요. 흩어진 가족들이라고 이제 하고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러 간다. 이게 이제 로그라인이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한 명의 그 인물이 이 서사를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이 한 9명의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유기체로 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연출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배우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떤 하나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집단의 가족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9명이라고 하신 거는 저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9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승낙이 여자친구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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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의 여자친구까지 그러면 그 9명의 가족의 주체로서 9명의 그렇죠. 그렇죠. 구성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감독님의 전작에서 인물과 사건 그런 거를 보태서 키워진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는 네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전작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전사를 활용해서 이 영화를 키우셨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첫째로 등장하는 그 장리우 배우님은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과 그리고 이 장에서 동일한 첫째 딸 역할을 분하셨는데 이렇게 네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에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영화는 이제 네 자매가 그 엄마의 병문안을 가는 반나절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가 당시의 여자친구였기도 해서 그 분과 연애할 당시에 이제 좀 밀착된 시간을 이제 좀 그 관계가 이제 쌓였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장모님의 그 병문안을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랑 같이. 근데 그 되게 복작복작하고 저의 어떤 가족과는 굉장히 상반된 어떤 그런 풍경을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뭐 이거 별스럽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만드냐. 그래서 근데 나한테는 되게 별스럽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긴 영화를 만들고 싶은 이제 그 마음이 생겨서 이 네 자매의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겨진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가족도 좀 반추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좀 지켜보면서
이정희라는 이 네 자매 혹은 오남매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명의 자매가 등장하는 영화 중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작은 아씨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도 네 명의 자매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명 모두 각기 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둘째와 셋째 간의 이 묘한 기싸움이 있어요. 작은 아씨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도 결혼을 앞둔 셋째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외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둘째, 금옥과 그리고 금희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질투도 하는 것 같고 그 삶에 대해서 동생의 삶에 대해서 언니의 삶에 대해서 질투도 하는 것 같고 둘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자매들 간의 이런 에너지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에게 이제 저의 집과 상반된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이 많은 어떤 그 풍경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는데 연년생이세요 실제로 그 오남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집도 오남매인데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니 쪽에 그 가족들이 굉장히 대가족이세요. 12명의 이모들이 7명이 계셨는데 그 제가 어렸을 적에 명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대단한 그 풍경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막 이 7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쏟아내면서 네.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 되게 비슷한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이 와이프 집도. 그래서 뭐 형제가 많은 집은 약간 저런 느낌이 좀 있나 했는데 이게 확실히 연년생일수록 이 투닥거림과 그리고 묘한 어떤 경쟁 관계,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좀 띄었고 약간 사실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라서 그런지 더 익숙하고 편한 어떤 존재라서 밀착된 관계라서 그런지 이 되게 그 애둘러서 돌려까기 하는 것과 직설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연년생에게는 확실히 좀 이렇게 더 도드라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위에 첫째 장녀로 계셨던 혜영은 또 좀 약간 과묵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풍경들이 저한테는 좀 흥미로워서 그런 관계를 좀 담았습니다. 네, 감독님의 가족 그리고 그 감독님 아내 되시는 분의 가족이 이 영화 속에서 좀 많이 좀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것 같은데 실제로 대사가 굉장히 맛깔납니다. 가족들이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족 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대사로 이어진 경우가 있나요? 이건 좀 영화의 TMI가 될 것 같은데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금이 남자친구랑 영상 통화로 나누는 씬이 있어요. 네. 이제 금이가 뭐 이렇게 자기 생활 그거를 이제 해놨고 이제 그 예비 신랑이 이제 좀 답답한 소리를 하잖아요. 뭐 엄마 집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고 뭐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금희 씨가 실제 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오남매 중 셋째인데 아 실제로 아내분이 셋째이신 셋째고 거예요? 이제 금희 씨인데 예. 실제 이름도 금희 씨. 예. 그 네. 아까 예. 그래서 그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대로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했고 그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 했던 대화들을 이제 시나리오에 좀 썼고 예. 약간 뭐랄까요? 예. 결혼 준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예. 와이프에게 좀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굉장히 그 얼마나 그거를 들었을 때 탁탁 숨이 막히고 얼마나 좀 짜증이 났을까라는 것을 당시에는 제 스스로가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이제 이 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대사를 집어넣었죠. 네. 네.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오남매, 그러니까 네 명의 자매와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이장 문제로 시골로 내려가던 도중에 막내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명, 그러니까 자매들끼리만 시골을 방문했으나 큰아버지가 어떻게 장남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기되어야 할 키워드처럼 대우를 받는 게 사실 가부장제라는 것인데, 그리고 가부장제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그리고 이 무덤의 문제, 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장 문제를 영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그 할머니가 이제 그 공동 묘지에 묻혀 계셨었는데 그 공동 묘지가 이제 그 아파트 부지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 그 공동 묘지를 이제 싹 다 그 강제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사실 명절 때나 이제 성묘를 갈 때 공동 묘지를 가면 그 공동 묘지는 마치 죽은 사람들의 어떤 마을처럼 느껴졌는데, 죽은 사람들의 마을, 되게 네. 근사한 표현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그 한국적인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 아파트라는 것을 죽은 사람들을 그 마을에 있는 죽은 사람들까지 끄집어내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받아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묘하게 다가와서 이장이라는 소재를 언젠가는 어딘가에 뭔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에 제가 그때 경험했던 상황과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네 자매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그 상상력이 좀 덧붙여지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이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좀 매장을 하니 화장을 하니 어떤 그런 관점 혹은 의견의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었고, 그게 생각보다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누가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화장과 매장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 가족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어떤 가부장제와 링크가 되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추모를 하려고 하는 네. 이 자식들 간의 어떤 그 관계로 읽힐 수 있다면 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장이라는 소재를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째인 혜영은 홀로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증상이 심각해져서 사실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내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선이는 바람을 피는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묵인하고 참아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금이, 이제 결혼을 앞둔 금이는 감독님의 아내 되시는 분에서 모티브를 얻은 금이는 결혼을 앞두고 예물 예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장에 대한 그 돈이 500만 원, 그러니까
무덤을 옮기면서 받게 될 500만 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연은 젊은 페미니스트인데요. 탈코르셋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하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양성평등 관련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4명의 여성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각자 격렬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도 다양하고 그에 대한 해법도 되게 다양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자매 캐릭터 구성에 대해서 감독님이 디테일하게 좀 구현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4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염두에 두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의 그 어머니 쪽의 그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대가족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모들이 근데 되게 이제 북적북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풍경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흥미로웠지만 이것을 이제 다시 복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다들 지금 이 오남매가 가지고 네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20, 30년 전에 이 이모들이 했던 고민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진화된 형태로 이 내자매한테 고스란히 고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모들도 직장 내 차별 그리고 뭐 남편의 외도, 결혼 준비의 힘듦 그리고 어떤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상처 뭐 이런 것들을 그들만의 생활과 그들만의 언어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자매 역시 이제 그것을 계속 얘기했고 저희 와이프 그 언니들도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해 온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 네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루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회사 내 차별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남편이 왜 바람을 펴고 있었던 거 아니고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고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성 혐오를 내가 연락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이 시간들이 계속 세대를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미래까지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인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이렇게 계속 고착되어 있는 이 개개인의 상황과 문제와 고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것을 이제 가부장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 시발점이 가족 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가족적 차별이 사회적 차별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자매라면 그럼 이 네 자매는 이런 어떤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라는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런 상황들과 사연들이 이제 은연중이든 직설적이든 공유가 될 것일 텐데 명절처럼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처럼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난 뒤에는 좀 약간 달라진 어떤 그 모습으로 이 여정을 끝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어떤 물음표를 갖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어떤 그 길로 좀 남길 바랬어요. 이 내자매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의도가 많이 전달됐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막내 승락, 막내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승락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된 건데요.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승낙이 도망치게 되고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피하게 되는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장이라는 문제, 사실 굉장히 영화 속에서 주요한 갈등이 이장인데 여기에 더해서 혼전 임신, 말하자면 정상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결혼 후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족 제도에서 조금 순서가 뒤바뀐, 벗어난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피하고 싶은 승낙의 마음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이장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혼전 임신이라는 문제를 충돌시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승낙이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승낙의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네, 말씀을 좀 편히 드리고 말씀해 싶은데, 주십시오. 네. 승낙이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나약함이 어떤 승낙이 개별 그냥 홀로 어떤 성격 혹은 홀로의 인간성으로만 그 만들어진 나약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가족 내에서의 성장해 오면서 혹은 이제 이 친구가 그 살아오면서 어떤 사회 혹은 시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약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20대 중반 때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희 세대를 여러 그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무슨 세대다, 무슨 뭐 밀레니얼 세대, 네, 뭐 뭐 Y N 세대, 세대, 뭐 네, 그렇죠, IMF 키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 그 아버지 세대 혹은 저희 윗세대가 저희 세대를 명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가요? 네네네 그 네. 위에 네, 세대가 그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분노할 줄 모르는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때 세대론이 많이 네. 유행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뭐 완벽하게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제 스스로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깨어 있지 못한 부분들 혹은 이제 도피하고 싶은 부분들, 회피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겁하게 도망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승낙 역시 그런 어떤 그 나약함과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승낙이가 지금 이 되게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어떤 집안 안에서 장남의 어떤 으로서 뭔가 계속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뭔가 푸시를 받았을 때에 가장 좀 힘겹게 느끼고 뭔가 어떤 그런 책임감,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인간이라면 뭐랄까요, 가장 적나라하게 이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그러면서 이 나약함을 두르고 있는 어떤 그 환경과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인간이 탄생할 수 밖에 없는 혹은 그런 그 사회적 어떤 그 시간 안에서 그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이제 맞물렸을 때는 이 승락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제 계속 숨었었는데 이게 거의 자의는 없고 거의 타의적으로 누나들이 오게 되면서 창문을 깨버리죠. 창문을 깨고 이제 네. 타의받아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가고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미안해라는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숨고 쉬고 회피했던 것들로부터 뭔가 탈피하려고 하자 하는 나름의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 인간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승락이가 이 가족 안에서의 장남의 포지션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이제 다시 목도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큰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승락을 내세우는 이 둘의 관계 되게 둘 다 굉장히 나약하고 되게 힘이 빠진 이 둘의 이상한 남성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면 좀 제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어떤 그 남성 캐릭터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승락이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고 있는데 강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나약한 심약해서 내리는 대처법 같은 게 사실 대비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4명의 여성 그리고 승낙까지 5명의 가족들에게 뭔가 그 캐릭터를 실어 나르는 배우들의 외적인 모습도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낙은 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칩거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 굉장히 주는 이미지가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5명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 더 포함을 하자면 여자친구 윤하까지 어떻게 이들에게 외적으로 이들이 내적으로 품은 감정을 외적으로도 표현하려고 좀 의상을 어떻게 특별히 주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락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는 배우 본인이 좋아하셔서인가요? 그런 설마? 건 아닌데 제가 광민규 배우님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이 그 머리를 짧게 깎게 있었어요. 되게 짧은 스포츠 머리였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승락이의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게 좀 스타일을 그러니까 머리는 그런 식으로 좀 했었고 의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당시에 한번 물론 이제 그 의상을 그 조상경 의상 그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상경 의상 실장님. 실장님, 네. 네. 그분이 한번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서 이 시나리오에 대한 코멘트 플러스 이제 뭔가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뭐였냐면 이제 되게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니 근데 이게 되게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다양한 느낌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하면 어떤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면들이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색의 이제를 이제 팔레트로 두고 뭔가 이 각각의 인물들을 어울릴 것 같은 색깔들을 좀 이렇게 입히면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과묵하고 약간 차가워 보일 것 같은 이제 해영은 약간 뭐 블랙과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예. 좀 한다든지, 또 약간 좀 서글서글하고 조금 그래도 거기 안에서 좀 이렇게 날이 서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챙길 건 챙기려고 하는 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셋째 금이. 예, 네. 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뭐 보라색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디테일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네.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었던 거는 동민이 그 집안의 유일한 손자이자 그 맏 손자, 첫째 손자는 굉장히 이쁨을 받잖아요. 동민이의 존재였는데요. 영화의 오프닝이 사실 무덤을 옮긴다는 그 로그라인과는 달리 첫째 동민이 학교에서 얼마나 엉망으로 구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컨트롤할 이 엄마 어떻게 키우고 보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의 무게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시골에 가서 동민이가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작은 오래된 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평화롭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동민이가 굉장히 갈등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이기도 한데 이렇게 동민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그 동민이가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이 9명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존재, 그리고 동민이에게는 할아버지이고 오남매에게는 아버지이고 큰아빠한테는 동생인 그 존재와 이제 작별을 하러 가는 그 여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동민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아버지의 어떤 부재,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이 할아버지의 묘로 이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인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그 동민의 어떤 여정을 좀 그 오남매의 여정과는 좀 다른 별개의 씬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네. 네, 가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이 동민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밑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그 묻혀 있다가 보였던 그 뼈를 보고 이 아이도 자기 아버지의 부재를 인지하게 되면서 이 아이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어떤 그 물음을 갖고 이 여행의 끝자락을 좀 맞이하게 된다면 이 아이의 서사도 이 이모들과 같이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부분들을 좀 얘도 이별을 하는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좀 나름의 나름의 어떤 약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뭐 약간의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어떤 동민이의 캐릭터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단연 중요한 것이 식사인데요. 이 영화에서 늦은 밤 평상을 깔고 그리고 동동주와 백숙을 먹는데요. 이 장면을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9명의 인물이 다 모여 있고 캐릭터만 해도 수가 엄청나고 그리고 이들이 그냥 식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서로 기를 주고받고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런 장면인데 이걸 찍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야간 촬영이었고 좀 당시에 어땠는지 얼마나 걸리셨을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찍을 수 있을까 이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식사 씬은 저희가 3회차를 찍었고 3일 동안 3일 네네, 밤을 네. 찍으신 거네요. 네, 3일 반 동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힘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리허설도 좀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상을 두고 9명이 둘러 앉아서 구인과의 대화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써놓고도 촬영 감독도 고민이 많았고 사운드 감독님도 고민이 많았고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이거는 꼭 리허설을 해보면서 동선이랑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렇게 리허설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 나이트 촬영이다 나이트 촬영이다 보니까 전날에 낮 촬영한 뒤에 이제 밤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동민이가 이제 강민준 배우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당연히 손주 예, 아들. 예. 네. 그러니까 낮밤이 안 바뀌었다가 이제 확 이제 촬영 때문에 바뀌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는데 얘는 졸린 거예요. 어떡해요. 예, 애기니까 그러니까요. 졸릴 수밖에 없죠. 예, 그때 당시에 9살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콘티에 원래 동민이가 있었는데 없 것도 많고 사실 그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네, 데려가잖아요. 맞아요. 네. 걔가 있는 집으로. 근데 사실 원래는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콘티를 좀 바꾼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네. 동민 역의 아역 배우님 먼저 찍고 그렇죠. 빠지는 걸로 맞아요. 갔던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셨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장이라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데 영화 감독님들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다른 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많이 레퍼런스로 참고를 하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작품이 한국 작품으로 아마 한국 작품으로 국한됐을 것 같고 아니면 참고할 만한 작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레퍼런스로 삼으신 작품이 있으셨나요? 사실 뭐랄까 뭐 이렇게 각 파트별로 좀 있었는데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전체적인 그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서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뭐 엄청난 참고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기운, 뭔가 이런 정서를 좀 이렇게 담기면 좋겠다가 뭔가요? 있었는데 네. 이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마레나데 감독님의 이제 그 토니 에드만의 어떤 그 해외 정서가 작품으로 네.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 레퍼런스는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작품들이 있었어요. 뭐 유명한 이제 미트리스 선샤인 차 장면을 너무나 잘 찍은 미트리스 선샤인의 촬영 구도나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좀 많이 차용을 했고 그 영화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 미녀 대회에 나가면서 가족들이 그렇죠. 모두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 씬은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고 그 밥씬 식사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그 어거스트 가족의 조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역시나 해외 작품을 참고를 해서 네. 식사 씬을 백숙 먹는 한국적인 식탁 씬을 사실은 해외 작품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 분위기를 많이 따라 좀 담으려고 했다라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갈등의 정점은 사실 산소 씬인데요. 묘를 옮기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음식을 차리고 술을 부어서 예를 갖추는 장면인데 막내 아들 승락이
장남이자 막내 아들인 승낙이 벌에 쏘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익숙한 가부장제를 정말 말로도 쏘아붙이고 벌로 이제 쏘아버리는 건데, 네, 누나들이 말로 승낙을 휘어잡는 장면도 좋았지만 이렇게 진짜 벌로 쏘아버리는 게 저는 재밌었는데 실제로 성묘를 가게 되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얼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넣게 되었고 정말 벌까지 쏘이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장면은 좀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나리오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반부에 이제 다다랐을 때 이제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변 배우님들 그리고 모니터링을 이제, 부탁을 모니터링을 하죠. 좀 네. 했었는데 한 중년 배우님 이제 여성이셨는데 그 배우님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제 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우리 아빠 이제 그 이장을 하고 하러 이제 갔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 7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날 딱 그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우리 큰 오빠 이제 그 장남이겠죠. 그 사람이 뭔가 제주를 지르려고 하는데 벌이 와서 탁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에 쏘인. 예. 네. 근데 그 타이밍까지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탁 맞고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말벌에 쏘였는지 되게 좀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5시간인가 6시간을 그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 앞에서. 일을 못 지내고 오빠가 네. 올 때까지. 네. 네. 그것도 참 진짜 웃기네요. 네. 웃기고 이상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그 배우님 그 이제 동생분들 언니들이랑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뭐 어떻게 벌은 쏴도 장난만 쏘지 남자만 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 시나리오에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승락이가 병원 갔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장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고 재밌네요, 진짜. 네. 뭔가 이 소동이 있으면 확실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살 수 있겠다. 되게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넣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말 고생해서 이 장남이라는 애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사실 끌고 온 이유는 제주를 드리려고 끌고 온 거잖아요. 큰아빠도 그렇고 그렇죠. 술을 따르고 언니들도 제를 그렇고. 지내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하지 못한 이유가 고작 이제 벌 한 마리에 쏘여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소동과 군상들이 이 얼마나 그 단단하게 보였던 이 가부장제라는 이게 알고 보니 그냥 정말 와르르 그냥 벌 한 마리 그냥 톡 치면 부서질 수도 있는 되게 얄팍한 어떤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좀 쓰러지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우르르 몰려 나갔을 때는 이제 좀 빠져나와서 보면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뭔가 저거 봐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지고 하고 끝이고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떤 부분들을 좀 그 장면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던 와중에 이제 그 배우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시나리오에 넣게 됐죠. 되게 생생하면서도 재밌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 술을 부어야 하는 그 승낙이 벌에 쏘여서 자리에 퇴장하니까 이 모든 소동이 그리고 얼마나 불합리했던가에 대해서 큰아버지 스스로 깨달았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가 첫째 혜영에게 빨리 와서 술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했던 가부장제의 질서를 자기 손으로 깨게 되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저는 사실 큰아버지 캐릭터
이 배우님도 되게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정말 우리네 큰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셨나 싶을 정도였는데 캐스팅하게 된 계기 같은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배우님 성함은 이제 유수능 그 배우님이시고 네. 연극을 보셨다고. 네. 연극을 그러니까 본인이 극본을 쓰고 본인이 연기한 모놀로그 연극이 있어요. 한 20년 이상을 그 연극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네. 건가요? 염쟁이 유씨라는 연극이에요. 염쟁이 예, 유씨. 염쟁이 유씨. 예, 지금도 간간히 하고요. 그 정말 저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유선 선생님 혼자 나오셔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계속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장의사가 돼서 이제 하는 그 역할인데 제가 그 연극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아버지 역의 배우님도 그렇게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여기서 둘째로 나오는 배우님 역시 연극 무대에서 각본을 쓰시고 연기를 직접 하시는 이선희 배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영화 그 중에서도 독립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이 네 분의 배우들 그리고 그 네 명의 자매 그리고 승낙 역할을 맡은 강민규 배우님까지 안 마주칠 수가 없는데 이 배우들이 어떻게 영화를 함께하게 된 건지 그리고 그들끼리도 굉장히 친밀해졌다고 들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자매 형제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배우님들끼리 합도 되게 좋았고 현장에서의 에피소드 혹은 이분들 캐스팅하게 된 과정 이런 TMI 같은 게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원래 실제 나이는 둘째 누님 그러니까 그 이선희 배우님이 가장 네. 많으신데 제가 애초에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강민규 배우님이랑 장유 배우님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처음엔 썼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부터 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고 같이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그 이렇게 좀 누가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강민규 배우님과 장류 배우님의 어떤 추천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프로덕션이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오디션을 볼 시간도 좀 없었고 그리고 뭔가 되게 뭐랄까 완전 친분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서로 좀 친하고 애초부터 익숙한 어떤 배우님들이 좀 이 배우님과 호흡을 맞추면 훨씬 더 좀 앙상블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민기 배우님이 이제 공민정 배우님을 추천을 해주셨고 장류 배우님은 이제 이선희 배우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 전부터 그 전에 이제 뭐 카트라는 작품도 같이 하셨고 변호인이라는 작품도 같이 하셔가지고 두 분이 되게 친숙한 상태였고 그리고 윤금선화 배우님은 뭐 제가 워낙 그 전에 단편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 분을 작업 한번 해보고 싶었고 뭐 송희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님 지금 저희 영화를 했던 송희준 배우님. 네. PD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내게 됐고 강민준 배우님은 뭐 워낙 우리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셔서 저 분이랑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드리고 강민준 배우님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는 첫날이었는데 근데 이 시나리오 이해가 그랬더니 이해가 간대요. 그래서 그래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좋았어? 이 동민이에게 이해가 돼?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면서 한 달 전에 자기 할아버지를 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한 달 네. 전에.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뼈도 봤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이거 뭔가 되게 운명처럼 뭔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어떤 그 아버지의 부재나 뭐 할아버지의 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이미 좀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워낙 베테랑이시고 다 영리하시고 똑똑하셔서 제가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준다기보다는 그 시나리오를 보시고 해석을 충분히 윤금선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페이지 이상을 그 해연의 전사를 막 이렇게 단편 소설처럼 써오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명 깊었고 훌륭한 배우님들을 만나서 확실히 좀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해영 역의 배우님 장리우 배우님, 장리우 배우님은 김곡 김성 감독의 고갈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셨던 배우이시고, 그리고 둘째 금옥 연기를 하신 이선희 배우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 무대에서 각본과 연출 모두 하시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님이시고, 그리고 셋째 금이를 연기하시는 공민정 배우님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해오신 배우입니다. 그리고 넷째 혜연을 연기하신 윤금선아 배우님은 가장 빠르게는 킹덤에 등장을 하셨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킹덤에서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막내 승낙을 연기한 광민규 배우님은 지금 독립영화계에선 거의 하정우, 주시훈의 버금가는 정말 다작하시는 배우이시고 상을 싹쓸이 하시는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장을 보시면 이 모든 배우들의 앙상블과 그리고 맛깔나는 연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감독님에게 차기작 소식을 여쭈면서 좀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작품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장르도 좋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각자의 어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이렇게 좀 충돌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모순적인 순간, 또 그 안에 나오는 어떤 블랙 유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담긴 이야기를 구상 중에 있고요. 네, 잘 써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경기 미담, 경기 미디어 축제, 영화 감독가의 집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배동미 기자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후 7시부터는 KBS PD 송준영 PD와 함께 특강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